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보여주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청와대 직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책실장이 부활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방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저께 개편을 이제 국내에서 했죠. 그래서 직제를.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정책실을 부활하고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책실을 부활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을 강화해서 안보 관련한 그 수석들을 그 안보실장 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크게 이제 숫자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3실 10수석 체제를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수석을 8수석 2보좌관이니까 그 숫자가 비슷하고요. 4실이라고 한다면 비서실하고 안보실, 경호실, 정책실 이렇게 해내서 규모 면에서는 뭐 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작은 청와대로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취재했던 기자로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의 체제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가. 정책실을 그때 있었고 그때 이제 안보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거라면 수석에 그때 없었던 일자리 수석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다는 게 이제 그게 좀 달라진 점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유사한데 이제 이런 직제는 뭐 그렇게 요게 덜 낮았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일을 얼마나 제대로 잘하느냐 이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책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 있었던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책실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청와대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총괄하고 논의하고 토의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석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리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실장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하나로 묶고 또 수석실마다 각각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약하고 실현하기로 약속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그런 실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마 정책실을 만들고 정책실에서 비서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 정책이 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리더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정책실을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실장 밑에 보니까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사회 수석, 또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이렇게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집중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된다면. 뭐 경제뿐만 아니고요. 복지 분야나 아니면 특히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아주 의미 있게 그다음에 비중 있게 거론했고 첫 번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자리위원회를 처리를 했던 것을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일자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지난 IMF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이 나온 거고요. 특별히 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직제가 표가 나왔지만 청와대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은 청와대 직원들의 직제표를 대외주의라고 해서 아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참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조직도로 청와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에 붙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요. 그리고 내선 번호까지도 그것이 대외주의다라고 하면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까지도 공개를 안 했던 그런 이제 정말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대외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단속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비선 실세의 농단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청와대가 아직까지 이름은 이제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어서 이 제3기 민주정부가 어떤 이름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부고 그다음에 그런 청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보니까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하시기에 그 새 정부에 바란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누가 될지 모를 때도 분명히 좀 강조했던 부분이 청와대 조직이 기존의 어떤 정부 조직을 어떻게 좀 장악하는 형태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조직 개편만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거를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작은 청와대로 가면서 이제 청와대를 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거의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관급은 사실이라 그래서 한 사람 느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규모는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또 직원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그 과거 역대 정부 항상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도 보면은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러 가지 이런 직제 이번 개편에서도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이러한 현장의 행정 업무들은 내각의 자율권을 굉장히 주는 식으로 하고 청와대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 말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죠. 어제 보면은 일정도 공개를 하고 동선도 공개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달라진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대기실에서 김현 전 의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토를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했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점점 소통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모습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소통하거나 또 일정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청와대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일정이야 좀 조심스럽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청와대 내부 일정이야 공개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에도 이미 있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소통의 정말 뭐랄까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만큼 이게 이슈화 된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얼마나 이게 소통이 불통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마치 특별한 행동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되는 것이 결국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실에서 성토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한테 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정말 얼마나 불통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공감을 안 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일정이 마치 공개되는 것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면 일정이 18개 정도 되는 날이 이제 첫날, 둘째 날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각 대사들이 원래 이제 취임식을 이번에는 이제 소박한 취임 선서 형태로 끝냈는데 취임식을 하면 각 나라의 대사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럼 그분들을 쭉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엔 전화 통화로 이제 각 나라의 정상들과 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사로 오신 분들을 만나서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회담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치 이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내 일정은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정부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가는 일정은 사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는 다 엠바고라고 사전에 행사가 동선이 공개가 되면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안 했던 거고요. 사실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보도는 다녀온 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아직 그 관저가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자택에서 이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하고 직접 사진도 찍고 그때는 뭐 셀카가 유행하지 않았을 때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안 된 것이 이제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점들을 좀 놓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너무 마치 이것이 새로운 것처럼 정말 처음 하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전에 이제 저희 이제 1기 정부, 그러니까 민주정부와 2기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라는 점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조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덧붙여서 뭐 이야기하자면요. 그때 이제 청와대
계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취재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예.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탈권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노 대통령이 사실은 탈권위에서는 역대 대통령하고 달리 가장 먼저 그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저는 연장선으로 사실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면서 이제 온라인이 발달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또 특히 이 자택에서 며칠 동안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택에서 나오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오늘도 어제 오늘 셀카를 찍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달라진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비서관들이라든가 어저께 수석 비서관들하고 원탁 테이블에서 서로 겸상을 하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했다는데, 그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많이 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일정 공개도 당시에도 다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탈권위 소통의 모습은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좀 이제 덜 그랬던 게 있었던 거죠, 분명 사실상.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좀 더 축소됐던 이런 양상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더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좋은데, 아까지만 예외적으로 이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내 행사는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의 외부 행사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앞으로도 그럴 텐데, 외부 행사의 경우는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는 바로 그 행사가 일어난 직후에 언론이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한테는 공개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잘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일단 경호를 좀 더 낮추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 정도로 뭐 불안해할 만큼은 아닐까요? 네, 경호를 뭐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경호를 낮추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당선 직후에 하신 말씀에도 광화문 청사로 옮긴 뒤에 퇴근하면서 시장도 들려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자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웨스트 윙에서 비서관들하고 자주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좀 닮아가겠다, 하겠다는 거고, 또 외국의 옛날에 스웨덴의 한 총리 같은 경우 보면은 퇴근하면서 바로 일반 시민들하고 경호 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호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좀 완화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 조금 더 경호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경호가 제일 훌륭한 경호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호실장이 주변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호실장이 보였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경호실장이 안 보였던 건 또 맞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보면 경호실이 좀 이렇게 권한 행사를 좀 많이 했던 측면은 이번에 이제 지적이 돼서 경호실을 이제 대통령 경찰국 으로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저는 이제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내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달라진 경호입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 때문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호는 세계 최우수한 경호 인력들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좀 대비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이 아마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경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어제 조국 교수가 임명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시기와 시기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이 어쩔지만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든 또 조국 민정수석이든 검찰 개혁을 가장 이제 화두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이제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본인도 아마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안에서 반발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임명하는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좀 더 속도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정부가 또 아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네. 홍준표 전 후보도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이 미리부터 누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개혁은 모두 다 요구하는 거예요. 검찰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책을 잘 이해하는 분이 검찰총장으로 앉으셔서 그 부분을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시점까지 밝혔잖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완료를 하겠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그때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속하게 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조직에 또 이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의 하나의 조직을 없애는 개혁을 굉장히 속전속결로 했듯이 네. 검찰 개혁도 이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사실 저는 지방선거라기에 말을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그럴 수 있지만 예. 저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벌써 올해 이제 내년 연초로 가면은 벌써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내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제 사의를 표시했는데 네. 그건 아마 조국 이제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 표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어떻게 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썼는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표를 내는 게 순리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거로 보고 네. 사실 세술은 세부대 이런 측면에서 뭐 2년 임기를 원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가 원래 임기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권 교체를 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검찰 수장을 바꾸는 게 사실은 임기를 떠나서라도 네.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월호를 재조사하고 국정농단을 다시 확인해봐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뭐 좀 새롭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특조위가 사실상 제대로 박근혜 정부 때 안 됐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역시 무력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사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시초가 저희가 7시간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7시간과 청와대의 기능, 소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 한 명의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게 2014년 4월 16일 이후 3년 내내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조사의 개념은 그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국민 여론과 실제로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 특히 선원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해경의 이제 대처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헬기가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문제라든가 군이 투입됐다가도 또 돌아갔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정원 관련의 여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병헌의 재산 환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수습하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도 늦어진 것도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뼈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죠. 재조사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를 이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4대강 문제라든가 방산 비리라든가 해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의 이제 하지 않아야 될 해외 자원에 대해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소위 국민 혈세가 낭비된 요인들이 많은데 국정조사를 해서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검찰이나 아니면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들이 요청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진행되는 것은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조국 수석이 그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그 지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발언이라서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거는 저는 뭐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말은 사실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을 본인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국 수석의 저런 단호한 모습, 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이든 뭐 어제 대답한 걸 보면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흔들림 없이 얘기하는 모습이 네. 어찌 보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앉아 있는 것이 그 자리에 그 자체가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올 12월까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부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논란이 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검찰로서도 부담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된 부분을 만드는 것이 검찰총장 현재 검찰총장으로서의 뭐 위치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생각에는 김순환 검찰총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어저께 발언은 이제 세월호 제조사고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큰 국정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개혁인데 개혁과 이제 적폐청산인데 팀 직후에 한 이틀 동안은 이제 통합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고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두 가지 축을 병행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세월호 문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측면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쳤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국정농단도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쳤습니다만은 예. 미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조사, 그다음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큰 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주의 안 한다라고 말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게 네. 나오니까 네. 3시간 있다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국 수석은 미비점을 알아보겠다는 거다. 재수사를 지시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명은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저는 뭐 대통령의 것까지는, 일일이 수사주의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 대통령에서 큰 틀에 어떠한 미비점들이 사실은 야당에서는 이거 다 거치고 특검 검찰 다 거치고 그다음에 세월호도 국회 검찰 감사원 해수부 특조위 조사 네. 다 거쳤는데 왜 또 하느냐 예. 정치적 이용이 우려된다라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이 그런 큰 틀의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되 아까 하지만 야당의 우려라든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목소리도 그렇죠. 그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미비점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조사하는 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정치적인 다른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제대로 다 됐는데 왜 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심각하게 봤던 것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자원 개발할 때도요. 감사원 감사의 결과물도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 가서 보고 그것이 아주 시간도 제한돼 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고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례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사실은 저희가 정보위 할 때도 보면 자료를 거의 안 줬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검찰에 직접 뭐 그렇다고 우병우 수석처럼 검찰에 전화를 해서 뭐 1000번이나 해서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누구를 자른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지 과도하게 뭐 그런 것들은 못하는 거지만 내용의 네. 재조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의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네, 짚어보라 그렇죠. 뭐 이런 네, 취지로 그런 이해할 수 의도. 있겠군요.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건요. 사실은 어제 이제 뭐 김순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임식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이제 어제 이임식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내각 구성을 하려면 재청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임식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네. 그 총리는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냐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이잖아요. 총리 네네. 대행을 하는데 대행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재청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양쪽 의견이 다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건 좀 해석상 그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그러니까 뭐 권한 대행이 과연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하셔서 청문회를 빨리 열고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지금 지명은 됐는데 예.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 정부가 출발해서 아니 만약에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예, 지금처럼 예. 갑작스럽게 정권을 이양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말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뭐 물어볼 건 물어보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시간에 청문회 준비가 돼서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네. 근데 자꾸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이러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재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지금 한 명 한 명 이제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한국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너무 운동권이 포진된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개파 정치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협조를 좀 끌어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국당에서는 뭐 어저께도 이제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놓고 뭐 NLPD가 뭐 포진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조수석에 대해서 개파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네. 예, 뭐 여러 가지 야당이라는 게 뭐 그런 비판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을 이야기하는 게 뭐 과거에 많이 그래 왔던 것이고 그런 거를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그다음도 자기하고 해왔던 사람들하고 특히 인재를 폭넓게 쓰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저는 내각이라든가 이런 데 인사에서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네. 청와대 이런 거라든가 국정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하고 철학이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이런 인사는 그렇게 되는데 인사가 지금 새 정부가 좀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총리 임명 동의가 끝나고 또 원래 법대로 하자면 이 새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다시 청문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네. 새 정부가 틀을 갖추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네. 몇 달이 걸릴 수도 늦어지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임명 동의부터 청문회와 임명 동의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네네. 신속하게 협력해 주는 게 오히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잠깐만 그 개파 정치고 뭐 운동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하고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이 이름이 바뀌어서 국민소통 수석하고 인사수석 이렇게 이제 좀 주요 청와대와 이제 총리와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런 인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개파 정치가 누가 있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서실장 말고 운동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운동권이 있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기에 80년대를 살아오면서 독재한 거하고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고요. 적어도 자유당에서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파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올가매는 식의 정말 나쁜 프레임의 판단은 이번에 그 대선을 경과하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안철수 후보가 물론 보수적인 그런 지지도 받았지만 개혁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도 지지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 지지를 보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개혁적인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그런 낭비 요인을 없애달라는 건데 개파 정치다 또는 운동권이 했다라는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갖고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사라져야 할 적폐 중에 하나라고 알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야당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느 선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뛰었던 분들을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대 당의 협력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심상정 대표를 만약에 무슨 장관에 기용하려면 그건 정당과 정당 간에 일정 부분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개인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통합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에서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개인으로 연락해서 오고 가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출신의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건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물론 지지하지 않은 분도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당에 있는 분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탄핵에 찬성한 한 사람에 한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어떻게 가려낼지도 저는 궁금하고 뭐 예를 들면 탄핵에 투표했는데 무기명을 했는데 누가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물론 뭐 탕평책을 쓰고 이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야당 인사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당에서 입각 권유하는 거는 저급한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짧게 좀 궁금한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또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도 보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중심으로 사실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에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선거를 중심으로 도와줬고 이렇기 때문에 당 사람들이 많이 입각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갈등과 미미한 균열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떻든 본인을 당대표로서 많이 뛰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에 이제 당에서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내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 이런 거 갖고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그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대통령이 그 입장을 이미 추미애 대표에게 전달이 된 거고요. 그에 입각해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특정 정치인께서 이제 장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지금 지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쓰기 좋으니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가는 것보다는 신중한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뭐 특정 보도가 있어서 경쟁이 심하지만 정말 사람에 대한 거취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